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스퍼의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주간지 시네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객석에서 조연철 감독 배우님 함께 모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훈 감독님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한철 배우님 오셨나요? 네, 지체 없이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두 분께 먼저 간단히 온 띄우고요. Q&A 진행을 하고 오늘 객석에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연철 배우님께서 오늘 어떻게 GV에 함께 하게 되신 건지 그 경위는 좀 차차 여쭙도록 하고요. 간단히 먼저 두 분께서 소개와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독님. 에스퍼의 빛 만든 감독 정재훈이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어떤 시간이 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연철 감독입니다. 이렇게 GV 게스트로 초대가 됐는데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에스퍼의 빛이라는 영화의 기획과 형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일군의 청소년들이 등장을 하죠. 영화가 따라가는 것은 자체 제작 캐릭터 커뮤니티, 이른바 자켓 커뮤의 진행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개의 챕터는 어떤 세 개의 플레이 세션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청소년들이 SNS, 트위터, 현 X라든가 또 에버노트와 같은 온라인 장소 혹은 플랫폼을 경유하면서 자기 캐릭터의 특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상호적으로 지어 나가는 과정이 또 그로부터 탄생된 픽션의 세계가 현실과 병치되는 영화였습니다. 우선 이 정재훈 감독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도 간략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감독님의 이전 영화들은 제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이든 신체든 또 산과 같은 자연의 장소든 혹은 조선소나 특정 지역이든 언제나 감독님은 공간을 다큐멘터리의 장소화를 시키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에스퍼의 빛은 어쩌면 최초로 비물질적인 공간을 장소화한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의 전작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또 새로워진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소재와 형식을 놓고서 먼저 그 소재에 대해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켓 커뮤와 그것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어떻게 감독님 만들게 되신 걸까요? 그 배경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이제 기획하게 된 건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청소년들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청소년 영화 워크숍을 좀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마주할 시간이 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마냥 상상으로만 이제 아니면 제 어린 시절 비추어서 생각하던 시기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마주칠 수 있는 시기여서 대단히 좋은 기회였었고 정말 이 친구들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워크숍 자체가 장르영화제, 부천영화제에서 하는 장르영화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좀 친구들이 각자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해야 될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히 여러 가지
장르적인 요소들을 많이 섞기도 하고 되게 익숙하게 모델들 뭐 그것들에 다가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저 때랑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했었고 익숙하다 포르메이스 자체가 되게 장르 영화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평소에 자기 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이 친구들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을지 또 많이 궁금했었는데 저는 약간 이 시나리오들 보거나 이 친구들이 쓴 캐릭터들 만든 캐릭터들 보면서 좀 반추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크숍에 그 참여하던 친구 중 하나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이런 캐릭터 커뮤니티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만들고 같이 진행하고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기도 하고 오너가 돼서 이제 대사를 쓰기도 하고 일러스트 자기 캐릭터의 모습을 외양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대단히 흥미롭고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 속 자켓 커뮤의 플레이어들이 그때 만난 청소년 워크숍의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한두 명, 두세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서히 조연철, 오늘은 편의상 제가 감독님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또 스토리 공동 창작자이기도 하시니까요. 조연철 감독님의 실체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네, 어떤 역할로 이 자켓 커뮤 세계에 네, 어떻게 등장을 하시게 된지 직접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재현 감독님과의 관계부터 대략적으로 뭐 그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예전에 이제 서울연애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됐고 그 전에 저희가 만났었나요? 만났었죠. 네, 그 전부터 아마 느슨하게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제가 너와 나를 준비하던 시절에 아마 비슷하게 정재훈 감독님이 이 작품을 하시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돈 구하러 다니고 있다,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즈음에 이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와서 해줄 수 있냐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이막에 나오는 그 괴물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대사를 좀 더 잘 칠 걸 이런 소리가 보면서 남네요. 욕심이 좀 남으세요?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두 분이 협업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이 영화 속에 OA라고 하는 운영진의 존재가 있고 NPC의 변형이죠. NPC가 존재합니다. 조연철 감독이 이막에서 그 크리처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이 크리처의 일러스트까지 담당하셨다고 물론 영화상에서 공개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일러스트로 정재훈 감독님께 영감을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러스트 어떻게 그리게 되신 건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하는 김에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의 일러스트랑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그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렸는데 영화랑은 많이 달라요. 제가 그리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면 영화에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돼요? 라고 했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더 징그럽습니다. 그 일러스트들 너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냥 저렇게 뭉뚱그린 기분처럼 그 얘기 그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 영화가 그리는 픽션의 세계
그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감독님이 영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픽션한 장면들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화적 출처를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르물, SF 판타지의 컨벤셔널 어떤 비튼 이미지들, 또 크리처가 등장할 때는 어떤 괴수물이나 특촬물의 잔상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현철 배우님이 그리신 일러스트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관객들이 보게 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 속 어떤 픽션의 이미지의 톤 앤 매너라고 할까요? 조도라고 할까? 어떤 수준으로 만들고 싶으셨는지 여러 적극적 레퍼런스들의 모방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굉장히 독특한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 자켓 혹은 게임을 진행할 때 제 친구들한테 세계관을 던져주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 캐릭터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외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정해도 좋고, 일단 이 능력의 종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정해도 좋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자유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켓 커뮤라는 것이 꼭 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이제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어떤 지도나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삽입하기도 하는데,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톤을 가져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세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익숙한 그 콘텐츠 혹은 영화, 이제 만화 이런 게 다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같이 섞여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런 괴수물이나 혹은 SF적인 설정, 그리고 이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것들 위주로 좀 익숙한데, 게임할 때 봤던 것들 위주로 익숙한데, 이 친구들이 플레이할 때는 다른 식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상상하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제 경험한 바에 비추어서 이제 상상할 것 같아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뒤섞이면 좋겠다. 서로 이제 물들듯이 이제 녹아붙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퍼의 빛에서 중요한 것은 이 디스플레이의 안과박 혹은 현실과 온라인 세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두고 다큐멘터리 안에 픽션이 그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참 불충분한 수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의 외형에 관객분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현실적인, 물리적인 프로덕션 과정을 들어봄직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타자기를 두드리고 또 무언가를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푸티지와 그것이 구현된 픽션의 푸티지가 각각 좀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촬영된 것인지를 혹시 간략히나마 묘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촬영 푸티지부터 먼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2018년에 구성을 하고 저희가 2019년도 아마 여름부터 겨울까지 한 6, 7개월에 걸쳐서 이제 다 같이 플레이어들 10명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 형태의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철 배우님 같은 경우는 2장에서 이제 같이 할 때 했던 거고,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플레이어들이 같기도 하고 이제 NPC 형태로 이제 참여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 저희 제작진 혹은 시스템 배정 입장에서는 친구들이랑 인터뷰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를테면 어떤 세계관을 던져주거나 스토리 진행을 시킬 때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 장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거나,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개인 로고를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줬었는데 그 개인 로고에 조금 반하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를 다시 구성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전체 얼기를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이제 한 장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를 쓰고 한 장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를 쓰고 이어나가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듯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경우에도 대사 쓸 때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써주시기도 했고 더 지금 이제 영화에 이제 제한된 것보다 더 장난스럽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방금 감독님이 묘사해 주신 걸 들으면 이 영화 이야기가 지어지는 과정은 릴레이 마라톤, 이어 달리기이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 선상에서 세로로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도, 파편적으로도 바톤을 주고받는 굉장한 교직의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현철 배우님이 이제 2장, 두 번째 챕터에서부터 참여를 하셨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을 테고 거기서부터 말 그대로 좀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스토리 공동 창작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경험이셨어요? 사실 일정은 1장의 내용 몰라요. 모르는 상태였고 저는 진짜 딱 정말 간략하게 얘기만 듣고 이제 일러스트 그리고 플레이를 한 건데 제가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보는 건데 극장에서 서독제 때인가 한번 보고 집에서 한번 보고 지금 보는 건데 두 번째 볼 때부터 뭔가 이 영화가 느껴지는 감상이 영화가 뭔가 몸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어떤 서사적인 스트럭처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형적인 편집의 리듬이나 어떤 영화 자체가 가지는 조형성일 수도 있는데 되게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었고 아까 뭐 릴레이로 서사를 창작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어떤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어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랄지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공간에 퍼져 있는 어떤 장이라고 해야 될지 그 에너지만 어느 순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화를 보는데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고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를 찍었던 과정이 이렇게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비서사로서 주는 어떤 감흥을 그 에너지의 장, 또 에네르기의 장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로 또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 영화의 감독이신 정재훈 감독의 창작자의 입장으로 바꿔 말하면 에스퍼의 빛이라는 영화는 다큐멘터리스트로서 감독조차도 완전히 장악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떤 프로젝트였을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기를 그들이 무언가 주고받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작업이고 그것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반응해 나가야만 하는 작업이잖아요. 이 가운데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작용들을 좀 지켜보려고 놓아두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최고의 그 목표는 이제 작업하는 과정이 즐겁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쓰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늘 이제 배우나 다른 분들과 하고의 이제 이상한 파트가 튀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모르게 주고받는 그 과정들을 되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제 6, 7개월간의 과정이 저한테 되게 짜릿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점이 이제 저한테 제일 즐겁기도 하고 이제 작업을 어떤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례로 현철 감독님이랑
상냥한 쪽으로 찍을 때도 보신 분이 많겠죠. 아마 찍을 때도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풀피리의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상에 없었고 이제 그냥 놀다가 같이 배드민턴 치고 뭐산 돌아다니고 놀다가 풀피리를 혼자 막 불길래 저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제 연주 아닌 연주를 이제 풀피를 해주셔서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과정을 되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영화 속에 포함하는 거를 이제 아주 좋아합니다. 바꾸어 질문드리면 에스퍼의 빛 속 풀피리는 무엇인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정재훈 감독님께서 답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현철 감독님께서 혹시 에스퍼의 빛 작업하면서 아까 또 묘하게 대사도 잘 쓸 걸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즉흥 혹은 직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튀어나온 무언가 하지만 이 작품에 제대로 좀 꽂혔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것은 삼막이죠. 삼막에 3장에서 이제 남이 맞나요? 캐릭터 이름이 중간에 하기 싫어하는 뭔가 하기 싫어서 놔버린 그 캐릭터 붙잡히는 캐릭터 같죠. 그 캐릭터랑 그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로그아웃이 돼버리는 그 장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뭔가 제가 세 번째 봐서 이걸 알아차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고 또 그게 더 영화를 흥미롭게 만들더라고요. 현실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실제 이제 플레이에 참여했던 다양한 청소년들이 핸드폰 또는 노트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 행위의 동작들 영화가 찬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큐멘터리가 자켓 커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하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소개가 기묘한 프로젝트였다면 그들의 인터뷰 푸티지를 넣는다든지 또는 적어도 어떤 해설적으로 기능하는 관찰자적 시선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정재훈 감독님 아주 의도적인 제약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손, 집중하는 눈빛,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멍해 보이기도 하는 얼굴들을 포착을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이 현실적 청소년을 담을 때에 가져가고자 했던 이미지의 어떤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애초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친구들의 사생활이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화 안에 이제 포함시킬 생각도 애초에 없었고, 왜냐하면 애초에 플레이어들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이제 영화가 될 거라고 이미 다 고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과격한 이제 플레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제 개 안에서는 이제 없었지만 뭐 누군가를 많이 이제 죽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의 이 완전히 일치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과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너무 붙여서 생각을 할까봐 저는 좀 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통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 안에 그런 식으로 몽타주가 붙는 걸 좀 경계를 했었고 그래서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상태로 영화가 진행되고 이제 받아들여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를 이제 만드는 친구들의 쓰거나 움직이거나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그런 얼굴들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2, 3년. 그 전에는 이제 좀 신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보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많이 보지만 그 얼굴들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고 이제 평소에 볼 수 있는 얼굴들이 아니니까 저분들이나 혹은 이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몰입하고 있는 그 곳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오히려 이곳과 저곳의 정체성을 쉽게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체성, 그 각각이 독립적이고 그만큼 또 동등하게 여겨지는 그런 주체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디스플레이 혹은 화면이라는 장막을 가운데 두고 양쪽의 세계가 팽팽하게 각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다큐멘터리가 바라보는 진실은 그런 쪽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방금 스마트폰 쓰신 지 2, 3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 점이 저는 좀 놀라운데 조연철 감독님께 혹시 그러한 동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받은 특별한 인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 어떤 온라인 공간 혹은 디지털 속 자아라고 하는 감각에 대해서 감독님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취향을 갖고 살아오셨는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감독님이랑 좀 그래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이제 감독님이 제주도로 가시면서 같이 한라산에 가는 일이 좀 요 근래 좀 생겼는데 감독님 이제 제주도 집에 가면 감독님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스님 사주예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사주에 스님이라고 나와 있대요. 스님 사주라고. 근데 가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약간 돌을 닦고 있나 싶은. 근데 약간 또 너무 청정하게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일부러 오염되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고, 집에 가면 밤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저는 술을 안 먹고 이제 감독님은 반주를 즐기시기 때문에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마지막 부분을 꽤 긴데 그걸 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좋지 않냐면서, 너무 좋다면서 저한테 꼭 읽어보라고 하시는 그런,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분이시고요. 근데 영화에도 그런 어떤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물론 꽤 오랜 시간 이제 PC 통신 시절부터 이런 인터넷 문화를 접하긴 했지만, 거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본 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만 좀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플레이를 해봤고, 나머지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켓 문화에 대해서도 최근에야 감독님 영화를 보고 알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화를 보고 몸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제가 어떤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죠. 헐리우드 영화들 엄청 현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보편적인 접근 방식의 영화들을 보면 항상 뭔가 앙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어떤 되게 비현실적인 장면들, 이 세계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 이걸 진짜처럼 만들 거야 라는 욕망이 없고, 오히려 뭔가 이 가짜 같은 텅 비어있은 이런 느낌을 약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이게 현실의 어떤 청소년들의 장면들과 교차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들도 어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어떤 플레이어 같다라는 어떤 감흥까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감독님한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 말해야 원래 이제 영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평소에는 뭐 한라산 얘기하거나 명상 얘기, 집에 가면 네, 성경 얘기해주고 성경은 네, 안 좋아한다고 대화나 하고 네. 와 한라산이다 이러고 그렇게 전부기 때문에 오늘 상영 전에도 만나서 거의 한마디도 안 나누셨던 거. 그래, 몇 마디는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이제 조현철 감독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 영화의 픽션 안에서의 개연성 없음, 또 그 그것보다 넓은 범주에서도 어떤 비서사적인 지점을 놓고 볼 때 이 영화에서 자켓 커뮤가 생성해내는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분석하는 것은 에스퍼의 빛이라는 영화에 가장 정확하게 다가가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간단하게 짚자면 또 로그라인의 측면에서 이 능력을 지닌 청소년들이 정부로 대변되는 어떤 존재들에게 탈주하는 과정, 또 억압으로부터 탈피해 나가는 무의식을 지닌 그런 동력을 지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결국 부각되는 것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인데요. 이 스토리 공동 창작자로서 조현철 감독님께 혹은 정재훈 감독님께 이 영화의 무수한 선택의 갈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관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노출시킨다는 것이 좀 어떤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혹은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과정을 노출시키는 게 저는 애초에 이제 영화를 만들 때부터 있었는데 어떠한 선택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찍어야 되는 분량이 많아지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장소를 5개를 주고 이제 선택을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문득 겁도 많이 났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5개 다 해버리면 각자 5군데 다 찍어야 되니까 이제 제작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이 글을 쓰거나 혹은 잠시 머뭇하거나 혹은 잠깐 생각에 잠겨 있거나 이런 과정들을 이런 얼굴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과정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철 감독님도 이 에스퍼의 빛 작업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를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이 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여기는 네. 플레이어, NPC가 있는데 NPC는 그냥 이제 이렇게 영화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제 그 돼지꽃 같은 게 NPC고 NPC라고 해서 대사들을 마음껏 쓸 수 있고 자유도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이제 다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시스템이랑 조금 원활한 소통을 조금 해가면서 나갔던 부분이라 여기한테 선택지는 주지 않고 대화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넌지시 얘기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의 말을 더 듣고 싶으니까 더 해봐라 이제 더 해주세요 뭐. 청소년 서사로서 그렇다면 좀 다가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현철 감독님이 너와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작품도 만드셨잖아요. 어쩌면 표면상 너무나 다른 두 영화지만 당대의 청소년 서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분의 만남이 또 어떤 면에서는 퍽 자연스럽게 이 무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에스퍼의 빛 작업을 하시면서 이 작품에 참여한 자켓 커뮤를 진행시킨 청소년들에게서 조현철 감독님이
받으신 인상이 있을까요? 지금의 청소년들 어떻게 살고 있느라 이 자켓 컨버에도 또 몰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청소년은 아닌 게 2019년에 플레이했으니까 아, 조금 그렇네요. 네. 팬데믹 이전 네. 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앞선 질문 그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제 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그 영화를 이제 세 번째 보는 내내 저 선택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시하는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의 어떤 기준 혹은 그 구체적인 그 지시하는 방향들보다는 이제 이 플레이어들 특히나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와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에너지들만이 어느 순간 좀 보이더라고요, 영화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뭔가 이 상호작용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 상호작용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좀 더 능동적이고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 에너지들이 종종 이제 1장, 2장, 3장에서 어떤 캐릭터들에게 보여졌고 특히 1장에서 그 노아였나요? 그 노아라는 캐릭터의 그 변화는 어떤 이제 장르 영화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서사적인 측면에서 견주어봐도 꽤나 주인공스러워 보이는 선택들이 아니었나 싶었고 이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 감독님한테 궁금한 건 그러니까 3장에서 이 영화가 결론으로 향해 갈 때 이 캐릭터들 간에 감독님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감독님이 이 영화의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저 청소년들 내면의 어떤 이런 선택으로 비결될 거라는 믿음이나 혹은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첨언에서 조금 더 앞서 설명하자면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탄압받는 임명자 얘기가 1부에 있고 2부는 이제 어느 판타지한 공간 속에서 한 이능력자, 아픈 이능력자를 돌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3장은 이제 이능력자들이 있는 삶을 지금 점령하러 가는 안드로이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들을 제가 애초에 이렇게 다 짜놓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성되거나 혹은 이제 탈락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해나갈지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갑자기 애들이 좀 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딴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늘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 같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좋다. 뭘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손을 빌었으면 영화를 그렇게 끝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말이 애초에 예정된 게 아닌 상황으로 이제 했던 그 짜릿함도 있었고 그 2장
이제 막바지에 이자벨이라는 친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정말 저희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같이 시스템을 하는 한 4-5명이 이제 시스템을 했었는데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이제 그 선택을 했을 때도 충격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소원 빌 때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결을 그렇게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짜릿하면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이상했던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살리면서 좀 영화 속에 이제 어떤 에너지로 다가가길 관객들에게 원했던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실제로 이 작업 과정에서 자켓컴의 청소년들과 교감하셨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그게 묘사해 주신 어떤 순간들이 반항이나 탈주이고 충돌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조차 실제로 이 자켓 커뮤의 이야기를 수행해 나가면서 이 참여자들이 각자 더 강해지고 더 주체로서 단단해지고 무언가 헌철 감독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저는 이 3번째 챕터까지 가면서 서서히 이 영화에 쌓여가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화 속 청소년들의 세계는 여전히 그 혼돈을 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자발적으로 종속됨으로써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의 일환처럼 느껴졌고 정재훈 감독님이 그 과정을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뭐 중간에 이탈한 친구들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알아서 해주고 끝까지 남아준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자유도는 이제 맡기는 상태로 저희가 약속하고 좀 지켜줬으면 하는 거는 그냥 제 시간에만 들어와 달라고 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플레이를 했으니까 근데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 짤 때 2시간씩 걸려서 좀 같이 힘들어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객석 질문도 이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희가 마이크 한 대가 남아있죠? 네, 요거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객석에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가장 앞에서 손 들어주셔서, 네. 모자 쓰고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철 감독님 제가 몇 년 전에 너와 나 첫 장편 영화 만드셨죠? 예.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홍대 입구 거기 KT 상상마당인가 거기서 실제로도 뵙고 영화를 관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뵙는다는 거는 좀 생각 못했는데 와서 또 뵙니까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 영화 보고 난 뒤에 각본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고 질문은요, 요지는 에스퍼의 빛 각본으로 참여한 감독님 그리고 첫 번째 장편 영화 너와 나를 보고 조현철 감독님한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로 나이도 젊으신 걸로 제가 실례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주로 앞으로 이제 영화를 장편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거 많이 연출을 하실 거라는 게 말이 맞나요? 조현철 감독님이요. 앞으로도 장편 영화 많이 연출하실 거예요. 앞으로 연출 계획을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말고 이어지는 말이 또 있거든요. 네. 일단 그거만 짧게 하실 거 같은데. 네네네.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래도 너와 나와 에스퍼에게 각본 3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한 챕터를 참여하셨는데 요지는 저는 그거예요. 궁금한 점은 조현철 감독님께서는 장편 영화 2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인공 캐릭터들이 전부 학생들이거나 청소년인데 첫 번째 작품은 실제로 있었던 너무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두 여고생의 안타까운 여고생의 사랑 그리고 우정에 관한 얘기를 다뤘고 두 번째 이것도 옆에 원래 감독님이신 분을 처음 뵙지만 정재용 감독님과 같이 참여하셔서 청소년들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보다는 학생들 젊은 어린 친구들을 위한 영화 같아서 젊으신 감독 뭐 예를 들면 청소년 서사라는 네네. 공통점을 지닌 작품을 네. 작업하신 소회 정도로 가름해서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또 그것도 굉장히, 있고요. 네, 다른 장르는 분들께도 마이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청소년 캐릭터를 많이 연구하시고 집필하셔서 그런 위주의 영화를 주로 하실 건데 제 질문은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비슷한 시기에 이런 청소년을 찍었지만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접근 방식부터 너무나 다르고요. 저는 정말로 대중 영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 대중영화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니라고 갑자기 말하는데 너 하나가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로 느껴지네요. 저는 네. 진짜로 이걸 근데 대중 영화라고 생각. 많이 부끄러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저는 진짜 근데 항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를 생각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죠?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볼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좀 유명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재구성을 하고 좀 더 생동감 있어 보이는 장면을 구성하고 하는데 반해서 오늘 보신 영화는 정말로 사실 그런 영화들만 접하다 보면 정말 좀 앙상해지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좀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느낌이 있고 항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새로운 면을 보여주셔서 감독님의 영화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겠지만 같이 한라산도 가면서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네. 저희는 사실 처음 만난 때를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댐프시로를 만들기 전에 조지현 감독님이 척추 측만이라는 단편을 만들었었어요. 네. 굉장히 통속적인 영화들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척추 측만을 제가 좋아했어서 이제 어느 이제 상영회에 제가 열심히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 필면서 아마 처음 만났을 겁니다. 제 영상 자료원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대중영화 저도 대중영화냐 네. 맞냐라는 너무 심오한 질문을 주셔서 정재영 감독님이 첫 만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련한 짓이었네요. 네, 잠깐 아련하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근데 S5이 만들면서 저그 예전 작품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 작품보다는 조금 더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정재영 감독님께 부연 질문을 드리면 넓은 범주에서의 다큐멘터리 장르로서의 작업은 지속될까요? 다음 영화는 지금 픽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시나리오도 써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석 질문 이번에 이쪽에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네, 흰옷 입으신 분께 드릴게요. 네. 우선 정재용 감독님께 좋은 영화 잘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감상은 이게 그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한 번씩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은 지점을 많이 짚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주인공들이 다들 자신이 비주류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그 스스로를 비주류로 칭하는. 근데 저는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인데 사실 커뮤니티 문화도 비주류 문화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뭐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커뮤니티 문화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지금 청소년들은 훨씬 많이 접하고 있을 텐데 그 함께 작업하신 분들이 자신의 비주류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짤막하게만 친구랑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한 친구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숨어서 한다, 좀 말 안 한다 이런 정도로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저희 영화 안에서 어쨌든 최대한 이제 개인적인 얘기나 혹은 실제 삶의 이야기 혹은 부모 자식 간의 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자켓에 관련해서 혹은 그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편견 없이 그냥 언젠가는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온라인 문화라는 게 지금 이제 워낙에 보편화되기도 했고 이제 제가 2018년도 19년에 이제 영화 구성할 때는 이런 거를 왜 하려고 해? 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팬데믹 이제 거친 이후에는 앞으로 점점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이제 온라인을 다루거나 혹은 커뮤니티 문화를 다루는 이제 영화나 매체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계실까요?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뒤로 갈까요? 너무 앞쪽으로 가서 저쪽 뒤에는 회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손 한번 들어 계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저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주제나 뭔가 영화 연출이 엄청 생소해서 되게 새로운 감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3막 내내 거의 유일하게 드문드문 로라라는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로라라는 캐릭터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플레이어가 로라라는 캐릭터를 연출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로라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엔딩까지 이어졌잖아요. 그것도 감독님의 어떤 서사를 부여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친구의 사실 실제 이름은 이제 나타샤인데 그중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 중에 이제 1부에서 로라라는 캐릭터를 했었고 2부에서 이제 2장에서 홀리라는 캐릭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한철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그 남이라는 캐릭터를 했었고 이제 그 친구의 경우는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설정도 잘 하는데 그 관계 맺음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여겼었어요. 이제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이런 부분에서 좀 흥미를 점점 잃기 시작하다가 3장에서 이제 아예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치형 상태로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졌지만 완전 방치된 상태로 이제 있다가 납치를 당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무심해지는 상황까지 지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어떤 이 친구한테 어떤 약간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가 상당히 드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것도 한편으로 이제 되게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이제 1부, 2부까지만 해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3장에서 그런 모습 보인 거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플레이 이제 시스템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재현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이제 어떤 나타샤라는 친구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까 친구가 그 당시 이제 촬영 끝마칠 때쯤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활기찬 모습일 것 같고 평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갑자기 활기찬 뭔가를 한다길래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설명이 되셨을지. 네, 현철 감독님 뭐 말씀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어가 그 친구라서 네,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렇네요. 네. 좋네요. 네, 말미에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네, 이쪽 끝쪽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사운드가 인상 깊었는데요. 영화 전체로서는 되게 다양한 연출과 분위기가 보여서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출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속에서도 좀 앰비언스처럼 깔려있는 소리가 뭔가 외계인 소리 같기도 하고 우주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리의 통일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사운드에 레퍼런스가 된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음악 감독이 저희가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근데 음악 스타일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이제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편집본을 보여줬을 때 둘 다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대체. 그래서 저는 뭐 할 얘기는 크게 할 얘기는 이제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처럼 마음껏 해보십시오 해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혹은 어떤 그 느낌에 이제 맞는 음악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딱히 어떤 레퍼런스라고 할 만한 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녀왔던 약간 음악적인 경험들이 아마 녹아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그 OST가 발매될 예정이니까 많은 감시 부탁드립니다. 네, 세밀한 앰비언스까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배우 이야기를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 정재훈 감독님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영화 속 픽션의 배우들의 연기가 어떤 조율된 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기성 시장 산업이 요구하는 배우의 전달력, 연기의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드는 굉장히 주류적이고 기성적인 연기가 또 고여있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비전문 배우들의 정제되지 않은 연기와 클로즈업이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질감과 인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무대에 어쩌면 한국 영화 산업안에 혼자만의 그 이탈 경로를 만든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조연철 배우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그 점에서도 참 재미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정재훈 감독님이 다음 작품으로 픽션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두 분의 독특한 조합을 어쩌면 또 다른 영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객석과 함께 하신 소감과 끝인사 남겨주신다면 조현철 감독님부터 역순으로 이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영화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는데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영화가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영화가 몸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제 요즘 화두가 몸이거든요. 네, 몸인데 저는 이 영화 오늘 보면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그 안드로이드를 플레이한 그 어떤 친구가 해변에서 우는 장면에서 이제 카메라가 돌면서 파도가 이렇게 들이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인데 이게 말로 잘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설명하면 너무 납작해질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이 같은 소원을 빌고 세상이 되돌아가고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안드로이드들이 자율성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 정재영 감독님이 처음 이걸 찍는다고 했을 때 이게 돼? 라는 말을 혹은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었는데 기어코 해내신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자율성을 얻은 어떤 그런 인간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동안 그런 어떤 새로운 차원을 항상 저한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감독님. 네, 제가 이제 장편 영화를 여러 만들긴 했는데 이제 장편 개봉은 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현철 배우라는 이제 친구를 잘 둬서 개봉 전 첫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게 된 게 이제 너무 기쁘고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평소에 대화를 잘 안 하고 대화를 다른 식으로 하니까 이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정말 두 번 보셔도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본 분들은 이제 편집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려요. 두 번, 세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우정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재영 감독님 바람대로 이 영화가 대중영화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입소문 내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